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 방금 그의 한마디 때문인지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화는 이어졌지만 대화는 거의 멈췄습니다. 아들의 말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그는 아들의 기분이 안 좋아졌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자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겠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것, 아니,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그 짧은 알겠어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괜히 말한 것 같고 내가 너무 간섭했나 마음이 복잡해지는 그 느낌.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좋은 의도로 한 말인데 상대가 불편해하는 것을 느낄 때, 조언을 했는데 오히려 관계가 어색해지는 순간.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조언을 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조언의 내용이 틀려서도 아니고 조언을 할 자격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문제는 조언이라는 형태 그 자체에 혹은 조언을 하는 방식에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조언인데도 어떤 말은 상처가 되고 어떤 말은 관계를 지켜줍니다. 똑같이 좋은 의도에서 나온 말인데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은 조언이 왜 상처로 받아들여지는지, 그리고 조언을 하지 않았는데도 마음을 여는 말은 무엇인지 차분히 살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부모를 탓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좋은 의도로 말했다가 잘못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더 나은 방법을 찾는 것. 그것이 오늘의 목적입니다. 관계를 다시 이해해보기 위한 조용한 시간입니다. 파는 인생이고 패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읽는 자, 인생 타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판도 함께 하세요. 먼저 조언이라고 했는데 상처가 되었던 순간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되지 않은 마음에 던진 해답. 70세 김영수 씨는 딸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역회사에 다니는 딸은 요즘 회사 일로 고민이 많다고 했습니다. 상사와의 관계가 어렵고 일이 생각처럼 풀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요즘 출근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상사가 자꾸 제 업무 방식을 지적하는데 저는 제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딸이 말을 잇기도 전에 김영수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네가 참아야지. 회사 생활이란 게 원래 그런 거야. 내 방식이 맞다고 생각해도 일단은 상사 말을 들어야지. 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응, 알았어. 그날 이후 딸은 회사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수 씨는 딸에게 좋은 조언을 해줬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사 생활의 현실을 알려준 것이고 딸이 현명하게 처신하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더 이상 아버지에게 고민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정서적 무시 효과라고 부릅니다. 감정이 수용되기 전에 해결책이 제시되면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 무시당했다고 느낍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존 고트만은 부부관계 연구에서 정서적 조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람은 문제 해결보다 감정적 공감을 먼저 원합니다. 감정이 인정받지 않은 상태에서 해결책을 들으면 뇌는 그것을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다. 내 문제는 간단한 것이다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입니다. 김영수 씨의 조언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회사 생활에서 상사 말을 듣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딸이 원한 것은 그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딸은 자신의 힘든 마음을 먼저 알아주길 원했습니다. 힘들구나.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겠네. 라는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딸의 감정을 건너뛰고 바로 해결책으로 갔습니다. 딸이 느끼는 힘듦,
억울함, 혼란스러움을 확인하지 않고 참아야 한다는 답을 던졌습니다. 이 조언은 해결이 아니라 내 마음은 중요하지 않다는 메시지로 전달됐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먼저 인정받은 사람은 이후 조언을 수용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반대로 감정이 무시된 채 조언을 들은 사람은 방어적이 되고 조언을 거부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말했습니다. 이해받지 못한 말은 가르침이 아니라 압박이 된다. 조언은 상대가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데 조언을 던지면 그것은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수려는 시도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말이 옳아도 마음은 닫힐 수 있습니다. 조언의 정확성과 관계의 따뜻함은 별개입니다. 정확한 조언도 타이밍이 틀리면 상처가 됩니다. 조언의 문제는 내용이 아니라 타이밍입니다. 두 번째, 내 경험이라는 거울로 본 세상. 30년간 여러 메뉴의 식당 운영을 해온 68세 박순자 씨는 최근 아들이 본인을 따라서 음식 장사를 시작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힘든 일이라서 급구 만류했지만 아들은 오랫동안 준비해온 일이라며 설명했습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는 안 된다고 하지만 박순자 씨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너가 선택한 칼국수 집은 엄마도 젊을 때 해봐서 아는데 쉽지가 않아. 처음에는 잘 될 것 같아도 나중에는 어려워지거든. 나도 어린 너를 보면서 열심히 했지만 결국 접게 됐었어. 아들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생각한 방식이 있어서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건 알겠는데 음식 장사라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엄마가 경험해봐서 아는데. 알겠어요. 아들은 더 이상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박순자 씨는 아들이 실패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신의 경험을 나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오히려 입을 다물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경험 우위 프레임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경험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는 순간 상대의 상황은 자동으로 축소됩니다. 심리학자 피터 사로베이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이 겪은 일은 보편적이고 반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시대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사람도 다릅니다. 박순자 씨가 젊었을 때 사업 환경과 지금의 사업 환경은 완전히 다릅니다. 기술도 다르고 시장도 다르고 소비자도 다릅니다. 하지만 박순자 씨는 자신의 경험을 현재에 그대로 대입했습니다. 내가 해봤는데 안 됐으니 너도 안 될 거야. 이 조언은 도움이라기보다 내 경험은 아직 부족하다. 내 판단은 믿을 수 없다는 메시지로 전달됩니다. 의도와 달리 상대는 무시당했다고 느낍니다. 나는 엄마와 다른 사람인데, 나는 엄마와 다른 시대를 사는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말하지 못합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이런 조언은 상대의 자율성을 침해합니다. 나는 내 방식으로 해보고 싶다는 욕구를 그건 실패할 거야 라는 예측으로 막아버립니다. 아들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들 자신의 경험이어야 합니다. 어머니의 경험으로 아들의 경험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16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는 말했습니다. 경험은 지혜가 되지만 강요될 때는 짐이 된다. 경험은 나눌 때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정답으로 강요하면 상대에게는 무거운 짐이 됩니다. 부모의 인생은 소중합니다. 그 안에는 많은 시행착오와 배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의 인생은 다른 시간선 위에 있습니다. 같은 길을 가지 않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길도 시대가 다르면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경험은 나눌 수는 있어도 정답으로 덮을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
걱정이라는 이름의 통제. 남편을 일찍 보내고 홀로 어렵게 딸을 키운 73세 최경애 씨는 최근 안식 휴가를 받았다는 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저 다음 달에 유럽 여행 갈 거예요. 혼자서 해외여행을 가겠다는 말이었습니다. 딸은 평소 여행을 좋아했고 이번에는 유럽을 한 달 동안 돌아다니고 싶다고 했습니다. 최경애 씨는 즉시 걱정이 앞섰습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여자 혼자 해외 나가면 위험해. 엄마, 저 어른이에요.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뉴스 안 봐. 매일 무슨 사건이 터지는데 너 혼자 가면 엄마 속 타 죽어. 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안 갈게요. 최경애 씨는 안도했습니다. 딸이 위험한 일을 하지 않게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그 이후로 자신의 계획을 엄마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여행은 혼자 조용히 다녀왔고 엄마에게는 나중에 말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불안 기반 조언이라고 부릅니다. 조언의 중심이 상대가 아니라 자신의 불안에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리사 페루치오의 연구에 따르면 불안이 높은 사람일수록 타인의 선택을 통제하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불안을 줄이기 위해 상대방의 행동을 제한하려 합니다. 이것은 의식적인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방어 기제입니다. 최경애 씨는 딸을 사랑합니다. 딸이 다치거나 위험한 일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 조언의 중심은 딸이 아니라 최경애 씨 자신의 불안입니다. 내가 위험할까 봐가 아니라 내가 불안할까 봐입니다. 사랑이 불안에 덮이면 말은 보호가 아니라 간섭이 됩니다. 딸은 엄마의 걱정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자유가 침해받는다고 느낍니다. 나는 내 삶을 살고 싶은데, 나는 내 선택을 존중받고 싶은데라는 욕구가 무시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과잉 보호를 받은 성인 자녀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거리를 두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사랑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숨막힘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네덜란드의 철학자 바루흐 스피노자는 말했습니다. 두려움은 사랑의 얼굴을 빌려 말한다. 불안은 종종 사랑처럼 보입니다. 내가 걱정돼서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불안해서입니다. 불안은 숨길수록 커지고 말로 나올수록 관계를 누릅니다. 최경애 씨가 딸에게 정말 해야 할 것은 조언이 아니라 자신의 불안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불안하구나. 엄마가 너를 놓아주는 게 어렵구나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걱정에서 나온 말은 응원이 아니라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판정이 되어버린 조언. 오랜 시간 한국전력에서만 근무하다 작년에 은퇴한 75세 한만수 씨는 아들이 직장을 옮기려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들은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직장은 안정적이지만 새로운 곳은 더 도전적이고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빠, 저 이직하기로 했어요. 한만수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잘못된 선택이야. 지금 안정적인 회사 두고. 왜 모험을 해? 그 나이에 이직하면 나중에 후회해. 아빠, 제가 생각해서 결정한 거예요. 생각을 잘못한 거야. 내가 세상 물정 더 잘 알잖아. 그건 틀렸어.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한만수 씨는 다른 가족을 통해 들었습니다. 아들이 이미 이직을 확정했으며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결정했다는 것을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심리적 반발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잭 브렘이 제시한 이론으로 자율성이 박탈되면 사람은 즉각적으로 방어 반응을 보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선택권이 제한된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공개적으로 저항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숨기는 것입니다. 아들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아버지와 싸우지 않고 대신 아버지에게서 멀어졌습니다. 한만수 씨의 말은 조언이 아니라 판정이었습니다. 그건 틀렸다는 말은 내 판단은 잘못됐다. 내 선택은 인정할 수 없다는 메시지입니다. 조언이 판정이 된 순간 관계의 수평은 깨집니다. 부모는 판사가 되고 자식은 피고가 됩니다. 아들은 오랜 시간 고민했습니다. 장단점을 비교했고 리스크를 계산했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 판단했습니다. 심리학자 에드워드 대시와 리처드 라이언의 자기결정이론에 따르면 자율성은 인간의 기본 심리적 욕구 중 하나입니다. 자율성이 침해받으면 동기가 저하되고 관계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장자크 루소는 말했습니다. 자유를 빼앗긴 조언은 가르침이 아니라 폭력이다. 선택의 자유가 없는 조언은 강요입니다. 그리고 강요는 관계를 파괴합니다. 사람은 틀렸다고 느낄 때 마음을 닫고 거리를 둡니다. 한만수 씨는 아들을 보호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들을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아버지에게 자신의 결정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선택을 부정하는 말은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5번째,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선. 결혼하고 쭉 집에서 살림하며 아들을 키워낸 71세 조영숙 씨는 재작년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장가 보내고 또 작년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주도 보았습니다. 하루는 생일이라고 집에 놀러온 아들, 며느리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며느리가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것이 힘들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회사 일도 하려니 시간이 부족하고 늘 죄책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조영숙 씨가 말했습니다. 내 말 들어라. 내가 살아온 경험으로 말하는 건데 애 키울 때는 일 그만두는 게 맞아. 나중에 후회해. 며느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너 아직 세상 몰라. 애가 크면 다 티나. 며느리는 더 이상 자신의 고민을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수직적 의사소통이라고 부릅니다. 상대보다 위에 서 있다고 느끼는 순간 공감 능력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네덜란드의 심리학자 다허 켈트너의 연구에 따르면 권력감을 느끼는 사람은 타인의 감정을 읽는 능력이 저하됩니다. 자신이 더 많이 알고 더 경험이 많고 더 옳다고 느낄 때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이 줄어듭니다. 조영숙 씨의 말을 분석해보면 부모 말 좀 들어, 너 아직 세상 몰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들은 논리가 아니라 위치로 들립니다. 나는 부모다, 나는 어른이다, 너는 아직 모른다. 이것은 수평적 대화가 아니라 수직적 지시입니다. 며느리는 38세입니다. 이미 성인이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영숙 씨는 며느리를 여전히 아직 세상 모르는 사람으로 봅니다. 이 시선이 며느리를 찾게 만듭니다. 조언의 상처는 내용보다 말하는 위치에서 생깁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수평에서 나누는 말과 위에서 내려다보며 하는 말은 완전히 다르게 들립니다. 나도 그런 고민했었어와 내가 아직 몰라서 그래는 같은 경험을 나누는 것 같지만 전달되는 메시지는 정반대입니다. 독일의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말했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은 사람을 찾게 만든다. 조언이 상처가 되는 이유는 조언하는 사람이 자신을 높은 곳에 놓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높이가 아니라 나란함에서 자랍니다. 부모와 자식,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역할은 다르지만 인격적으로는 동등합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언이 위에서 내려오는 순간 그 동등함은 깨집니다. 조언은 말의 높낮이에서 상처가 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건가?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소중한 사람을 돕고 싶습니다. 실수하지 않아야 되고 상처받지 말아야 하며 후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아름답습니다. 문제는 방법입니다. 조언이라는 형태가 항상 최선은 아닙니다. 때로는 조언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조언을 하지 않았는데도 관계가 더 부드러워지는 전혀 다른 말의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판단 없이 비추는 거울. 69세 김미자 씨는 딸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딸은 요즘 회사 일로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잘 풀리지 않고 팀원들과도 마찰이 있다고 했습니다. 엄마, 요즘 너무 힘들어요. 회의할 때마다 제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 의견만 통과돼요. 저만 빼고 다 친한 것 같고. 예전 같았으면 김미자 씨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럼 네가 더 적극적으로 말해야지. 사람들이 네 의견을 무시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말했습니다. 그랬구나. 회의 때마다 그런 느낌을 받았구나. 네, 매번 그래요. 속상하겠다. 열심히 준비한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제가 말하는 방식이 좀 공격적인 것 같기도 해요. 제 의견이 맞다고 너무 강하게 주장하는 것 같고. 김미자 씨는 놀랐습니다. 딸이 스스로 문제를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에. 조언하지 않았는데 딸이 스스로 답을 찾았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 반영 언어라고 부릅니다. 상대의 감정을 판단 없이 비춰주는 말입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내담자 중심 치료에서 반영적 경청을 강조했습니다. 상대의 말을 듣고 그 안에 담긴 감정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느꼈구나 라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안전함을 느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인정받은 사람은 문제 해결 능력이 높아집니다. 뇌의 편도체가 진정되고 전두엽이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감정이 무시되면 편도체가 과잉 활성화되고 논리적 사고가 어려워집니다. 김미자 씨의 그랬구나는 간단한 말이지만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 말은 딸의 감정을 인정합니다. 내가 느낀 것이 맞다. 내 감정은 타당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안전함 속에서 딸은 스스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조언하지 않았는데 딸이 스스로 내가 말하는 방식이 문제인 것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강요된 깨달음이 아니라 자발적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더 강력합니다. 네덜란드의 철학자 바루흐 스피노자는 말했습니다. 이해는 가장 깊은 존중이다. 상대를 이해한다는 것은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해결이 아니라 마음을 먼저 비춰주는 것. 그것이 진짜 도움입니다. 말은 짧아도 관계는 길어집니다. 그랬구나. 세 글자가 10마디 조언보다 강력할 수 있습니다. 공감은 조언보다 먼저입니다. 두 번째, 선택을 돌려주는 신뢰. 72세 박정자 씨는 아들에게서 상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들은 새로운 회사에서 스카운 제의가 들어왔는데 안정적인 지금과 달리 당분간은 리스크가 있어서 고민이라고 했습니다. 엄마, 지금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처음엔 수입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예전 같았으면 박정자 씨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안정적인 걸 두고 왜 모험을 해? 지금이 좋은 거야.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말했습니다. 네가 더 잘 알 것 같아. 엄마는 그 일을 직접 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래도 엄마 생각은 어떠세요? 엄마 생각보다 네 생각이 중요하지.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아들은 자신의 생각을 길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선택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 걱정과 함께 기대되는 부분까지 혼자서는 정리되지 않던 생각들이 말하면서 정리됐습니다. 말하다 보니까 제 마음이 하고 싶어 하는 걸 알 것 같아요. 그럼 해봐. 엄마는 네 선택을 믿어. 아들은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조언을 해줘서가 아니라 자신의 선택을 존중해줘서.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율성 지지라고 부릅니다. 상대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에드워드 대시와 리처드 라이언의 연구에 따르면 자율성을 존중받을 때 사람은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합니다.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집니다. 반대로 강요된 선택은 책임감을 약화시킵니다. 박정자 씨의 내가 더 잘 알 것 같다는 겸손한 말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강력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이 말은 방임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나는 내 판단을 믿는다. 나는 내가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아들은 엄마가 답을 주지 않았는데도 오히려 답을 찾았습니다. 엄마가 조언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도움입니다.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나아가 스스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는 말했습니다. 신뢰는 자유를 허락할 때 자란다. 상대를 통제하지 않고 선택을 맡길 때 신뢰가 깊어집니다. 결정을 맡겨주는 순간 관계는 어른과 어른이 됩니다. 부모와 자식이라는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한 인간과 한 인간의 수평적 관계가 됩니다. 아들은 이제 엄마에게 조언을 구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나누러 옵니다. 존중은 말로 하지 않아도 태도로 전해집니다. 세 번째, 결과가 아닌 과정을 보는 눈. 70세 한복순 씨는 사랑하는 손녀 서영이가 대학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영이는 많이 실망한 목소리였고 열심히 공부했지만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한복순 씨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더 열심히 해야지. 다음엔 잘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말했습니다. 쉽지 않았겠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면 속상하지. 서영이는 할머니의 말에 놀랐습니다. 성적을 탓하거나 격려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노력을 인정해준다는 것에. 네, 사실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매일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밤늦게까지 했는데 할머니가 다 봤어. 네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 순간 서영은 처음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성적에 대한 압박감, 부모님에 대한 미안함,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 그동안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과정 인정이라고 부릅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캐럴 드웩은 성장 마인드셋 연구에서 과정, 칭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똑똑하다는 결과, 칭찬보다 열심히 했다는 과정, 칭찬이 더 효과적입니다. 과정 인정은 자존감을 안정시키는 가장 강력한 언어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결과를 칭찬받은 학생들은 실패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좋은 결과를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 때문입니다. 반면 과정을 인정받은 학생들은 실패에도 다시 도전합니다.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한복순 씨의 쉽지 않았겠다는 말은 손녀의 노력을 인정합니다. 성적이 좋지 않아도 노력은 가치 있다고 말해줍니다. 이것은 위로가 아니라 존중입니다. 사람은 평가보다 이해받았다는 느낌에 마음을 엽니다. 서영이는 결과에 실망했지만 할머니의 말에 위로받았습니다. 자신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받았습니다. 미국의 철학자 존 듀이는 말했습니다. 존엄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 속에서 지켜진다. 사람의 가치는 성과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과정에서 보여준 노력과 태도가 그 사람을 정의합니다. 말 한마디가 관계를 쉬게 만듭니다. 쉽지 않았겠다는 한 문장이 손녀에게는 큰 위로가 됐습니다. 조언하지 않았지만 손녀는 스스로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답을 주지 않아도 마음은 열릴 수 있습니다. 앞에 5가지는 상처가 된 조언이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마음에 던진 해답, 내 경험으로 재단한 조언, 걱정이라는 이름의 통제, 판정이 되어버린 말,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선. 이것들은 모두 좋은 의도였지만 앞서간 말이었습니다. 뒤에 3가지는 마음을 연 말이었습니다. 판단 없이 비추는 거울, 선택을 돌려주는 신뢰의 결과가 아닌 과정을 보는 눈. 이것들은 조언하지 않았지만 기다린 말이었습니다. 상처가 된 조언은 앞서간 말입니다. 마음을 연 말은 결국 기다리는 말입니다. 이제는 해결해 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답을 주지 않아도, 길을 알려주지 않아도 곁에 있어주는 말이면 충분합니다. 그랬구나. 쉽지 않았겠다. 내가 결정해. 이 짧은 말들이 10마디 조언보다 강력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은 줄어들어도 존중은 더 깊어져야 합니다. 이기는 사람보다 판을 흐리지 않는 사람이 진짜 고수입니다. 이런 기술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인생타짜였습니다.